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곳 사연 글을 아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이기도 한 저는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연들은 정말 제 얘기 같고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 제 얘기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 순진하게 결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접촉사고라는 그리 유쾌하지 못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보 운전이었던 저는 처음 겪게 된 교통사고에 보험을 부를 생각도 못할 만큼 당황하고 놀랬는데 피해자였던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다친 데 없어도 병원에는 꼭 가보라고 말해주면서 남편과 연이 닿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날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초보인 저를 많이 배려해주니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거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연인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이런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요. 부모님은 대놓고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근 깊은 사이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서 그런 눈치를 외면해버렸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공존했었는데요. 다들 왜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할까 하는 마음에 일종의 오기가 발동해서 남편에게 청혼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요.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리시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워낙 확고하고 제가 또 남편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와 돌아가셔서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홀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할 제가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에 그리고 결혼에 눈먼 딸인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했을 리가 없죠. 단순히 남편이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르고 사람이 좋으니 저희 부모님에게는 물론이고 저한테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 함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저는 남편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첫인상이 주변의 걱정과 달리 온화하시고 상냥해서 저는 그 집 문턱을 넘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와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당신의 남편이 생각난다며 금방 눈시울을 붉히시고는 그것을 시작으로 식사하는 내내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말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하마.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도 결혼하면 알아야 하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는 고위 공무원이었어. 만약 그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람이 어질고 심지가 고든 게 정말 아까운 인재였지. 에휴,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뭐가 급하다고 하늘의 능력 좋고 앞길 창창한 우리 남편을 데려갔는지. 나는 지금도 하늘이 원망스럽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기에 저는 저 나름대로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을 적엔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도 걸핏하면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때라도 시어머니의 의중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금은 빤히 보이는 것들을 저는 그때 보지 못했어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주 충만했기에 시어머니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우면 늘 남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실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따로 나가 살면 가뜩이나 남편 없이 혼자 외로웠던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실 것 같다며 저에게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2년이면 뭐 금방이지. 당신하고 둘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나도 좀 죄송스럽다.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 딸 같다고 엄청 좋아하셔. 우리 엄마 자기가 좀 측은하게 생각하고 잘 좀 대해주면 좋겠어.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아, 물론 자기한테도 잘하고. 당연하지. 자기 어머니면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우리 서로 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구분하지 말고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자. 고마워 자기야. 나는 정말 자기랑 결혼하면서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이야. 저는 사탕 발린 같은 소리일지라도 남편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하는 신혼이란 사실에 저희 부모님이 길길이 뛰어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매일같이 설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어리석은 기대와 생각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물론 아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찌나 자연스럽게 흘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 다니던 회사 계약의 기간 종료로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그리고 거의 매일 저에게 잔소리와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때까지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3개월이 지나 어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죠. 예, 이 옷 우리 아들 옷이지 않니? 이 옷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수 비벼 빨아라.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부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나가서 성공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아들은 고위공무원 아들의 3대 독자인데 집에서 노는 네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이 옷은 그냥 면티인데요. 그리고 저 집에서 놀지 않고 이렇게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가서 구직 활동도 해야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린데 너 지금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 거니? 면이건 나일론이건 네 남편 빨래는 죄다 손으로 빨라고. 너 말귀 못 알아듣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야, 저기 라고 하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제 빨래는 물론이고 세탁소에 맡길 옷이 아니고서는 죄다 세탁기에 넣고 빨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불효령이라니.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편의 말이 더 저를 어이없게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손빨래 하셔. 아마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몇 번이고 말하고 싶으셨는데 참았던 걸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여기 있는 동안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분가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마음에 담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몇 번이고 참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하고 아무리 좋아도 시월드는 시월드라고 하나?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주 작정이나 한 듯 남편이 출근만 하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콩깍지도 그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는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빠지더군요. 날도 추워지니 너 시장 가서 소뼈 좀 사와라. 우리 아들은 매년 손수 달인 사골국을 먹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해. 3대 독자에 고위공무원 지낸 아버지 아들인데 정성스럽게 구워서 먹여라. 알았지? 얘, 너 우리 아들 호흡기 약한 거 몰라? 청소가 있다 오면 이 먼지를 다 누가 먹겠니? 도대체 너는 니네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한다고 니네 부모님 너무 너한테 신경 안 쓴 거 아니니? 아휴,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우리 민혁이가 너 같은 슈퍼집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저를 넘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험담도 개의치 않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슈퍼를 하시는 건 맞는데요. 무시할 정도로 작지도 않고 또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라 굳이 경제적인 면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더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건물이 저희 아버지 것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요. 살아있는 시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저희 친정집을 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날은 참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이런 집안일 가르치는 게 신경 써주는 건가요? 그럼 어머니는 민혁 씨한테 집안일 다 가르치셨어요? 앞으로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어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제가요? 함부로 말씀하신 건 어머니 같으신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집안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나가서 민혁 씨처럼 돈 벌어 올게요. 원래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죠. 저는 백날 해도 어머님이 말씀하는 대로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유, 여보, 얘가 나 지금 당신 없다고 무시하네요. 우리 귀한 3대 독자 아들, 얘가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아유, 혈압이야. 나 이러다 오늘 밤 못 넘기고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런 일이 TV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다 채우기는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타이밍 좋게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분가할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던 날 조심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냈죠. 자기야, 나 임신하고 곧 있으면 입덧도 할 텐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왜? 오히려 엄마랑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게다가 아이 태어나면 자기 몸조리도 그렇고 아이 봐주는 것도 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장모님은 가게 때문에 바쁘실 테니 이대로 엄마랑 지내는 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차마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끙끙 앓아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 당시는 시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변했어도 남편하고는 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혼몸도 아니고 남편을 3대 독자라 그렇게 극진히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더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는 평소랑 똑같이
청소며 손빨래를 시키셨고 입덧이 심해져 주방에 있기도 힘든 저에게 나 때는 임신했어도 김장 100포기씩 하고 밤새 사골 끓이며 할 거 다 했다 라며 도끼 눈을 하고 엄살 피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하면 마치 자기가 언제 저에게 그랬냐는 듯 다른 얼굴을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저에겐 개모임을 간다고 하시고는 남편에게 연락해 제가 입덧이 심해 집에서 저녁 먹기가 미안하니 밖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자고 하셨다는데 저도 사람인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자기 옷은 죄다 손빨래하고 어머니는 그 쉬운 청소기 한 번을 안 돌리셔. 내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당신 어머니,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은 꼭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근데 입덧하는 나한테 미안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해? 나 힘들어. 내가 이러고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임신해서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 당신 가만 보면 우리 엄마한테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설령 자기 말이 맞다고 해도 자기가 며느린데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말 없이 며느리니까 당신의 종처럼 살라는 거야? 아, 말을 해도 참. 나도 힘들어. 당신은 이제 회사 생활 안 하니까 속 편해서 그러나 본데 나는 회사 일도 힘든데 거기에 자기 짜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못 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돼? 그럼 나 좀 편하게 해줄래? 진작 못할 거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이게 뭐냐? 저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거 뭐 본 게 있나요? 사람 하나, 사랑 하나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꼴을 보니 왜 그때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기만 힘들다고 제 힘듦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투정 정도로만 여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임신 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때 망설임 없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남편과 헤어지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텐데 그러려면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 이혼은 정말 더 참다,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평생 모르고 살던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에게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라고 비난했고 남편은 우울증이 먹고 살 고민 없는 배부른 사람이 괜히 걸리는 병이라며 저를 한심스럽게 보는데 배는 불러오고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 집의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서 집안일 해주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아침이면 꼭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저에게 아침밥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전날 술을 먹어서 속이 너무 아프다면서요. 저는 나도 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남편은 가라는 회사는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에게 대신 차려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방에 들어와 제 얼굴에 찬물 한 바가지를 뿌리셨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일이 커지자 도망치듯 그제야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아침밥을 굶고 출근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감히 3대 독자 내 아들을 굶겨? 네가 그러고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그때 잠옷바람인 채로 집 밖에 쫓겨났어요. 그때가 1월 한겨울이었는데 게다가 좋지 않은 몸에 찬물까지 뒤집어 썼으니 제가 느끼는 추위는 말도 못했죠. 제가 알겠으니 패딩이랑 지갑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시어머니는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추위에 떨다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이는 이미 저 멀리 떠난 후였어요.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저를 이런 상황까지 내몬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야말로 저 자신까지 집어삼킬 정도였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헤어져 그 망할 집구석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식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그동안 당한 서름과 병원에 오게 된 일들을 모조리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제가 그저 신혼 재미에 빠져 친정 부모도 잊고 사는 줄 아셨다며 저희 엄마는 울고 저희 아빠는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내셔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모든 사실을 알고 당신을 찾자 쌩하니 주랭랑을 쳤어요. 남편 역시 장인에게 혼이 날까 무서워 병원은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동안 함께 산 가족이고 남편이었구나 하는 허탈감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제 아이도 이런 집에 태어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등신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이 아닌 친정집으로 간 지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장 제가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잠잠한 저를 보며 어쩌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듯 시어머니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딸 자식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이번 일로 너도 반성 많이 했지? 반성 같은 소리 하네. 저는 끝까지 경우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그때까지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남편에게 괘씸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연락을 했죠. 남편은 알겠다며 제 짐이 집에 있으니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고 짐도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이혼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하며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지는데 저도 화가 나서 땅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시어머니가 하신 대로 똑같이 던져버렸어요. 어머, 얘 하는 행동 봐.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니네 부모님은 여태 너를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고 뭐 했다니? 아,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하느라 너한테 관심도 없지? 저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관심 엄청 많으세요. 눈 있으면 이것 좀 보실래요? 저는 미리 준비한 등기부 등본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리모컨 던지듯 던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가지고 와서 유세를 떠냐며 봉투를 열었고 여태 슈퍼가 있던 건물이 저희 친정 건물인 걸 까맣게 모르던 시어머니는 손을 바르르 떨며 할 말을 이르시는데 저는 이제는 제 차례 같아서 당한 만큼 갚아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셨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가정교육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어떤가요? 아침밥 안 해준다고 그 사단을 만들고 자기 자식이 당신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일말의 죄책감은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돌아온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가 또 한바탕 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남편에게 뺏어서 북북 찢어버리셨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니까. 됐고, 너 이것 좀 봐. 글쎄, 쟤네 슈퍼가 그냥 슈퍼가 아니더라고. 너 몰랐어? 그 건물이 네 처갓 건걸? 그리고 이번에 그 건물을 쟤한테 줬는데 네가 왜 이혼을 해? 쟤한테 저런 삼각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건물 있으니까 이젠 이혼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충성하고 살라고? 누가 충성하래? 그냥 이혼만 하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하는 소리였지만 어찌나 제 귀에 잘 들리는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은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 저를 내쫓고 당신 때문에 내 아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저 이거 인터넷이며 저 사람 회사에 다 뿌릴까요? 저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새끼도 잃은 애미가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딨겠어요? 제가 어머님 3대 독자 한번 망쳐볼까요? 어머, 제가 돈이 있다고 눈빛 변한 것 좀 봐. 이게 다 네 아버지 없다고 제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아유, 여보.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 죽은 남편 그늘에 숨어 사세요. 제가 어머님을 우습게 알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거 진짜 재판까지 가볼까요? 알았어. 당신도 그만해. 당신 뜻대로 이혼하자. 그래.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당신 진짜 비겁해. 처음부터 당신이라도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았으면 우리 애기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어.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죄책감도 없니? 그래서 이혼하잖아. 나도 당신 보고 있으면 힘들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후회된다고. 남편은 저에게 다음날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정말이지 이 집에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짧았지만 다신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이혼 직후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당신 며느리가 아닌 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한동안은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어떤 날은 불같이 자기 3대 독자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고 화를 냈고 또 어떤 날은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말을 하는데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나중엔 무슨 짓을 할까 무섭기까지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 정말로 자유를 얻었고 그동안 뺏긴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요. 건물은 형제가 없던 저이기에 원래 친정아빠는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엄마에게 건물을 줬다가 저에게 상속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무슨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든든한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하셔서 저에게 이전시켜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또 공실이 있어서 가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를 가지 않는 내내 그렇게 회사 다녔던 제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물 명의만 갖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다시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지금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되찾은 평범한 행복이 마냥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런 소중한 행복을 이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늘에 먼저 보낸 제 아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그렇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애청하는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도 없이 항상 건강한 행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6개월 전 저는 파혼을 당했어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만약 틀어지지 않았다면 전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나름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연애머리는 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했을 리가 없죠. 전 남친을 만나게 된 건 바로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여자 때문이에요. 편의상 그냥 시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저희 엄마는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남친 조카가 다니고 있었죠. 당시 저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학원 분점 문제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잠시 학원 관리를 맡게 되었죠. 가끔은 학부모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대개는 담당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유독 시어머니는 늘 제 방까지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곤 했어요. 처음엔 이혼한 아들 대신 손주를 챙기는 할머니의 유별난 사랑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 대한 관심 때문이더라고요. 근래 보기 드문 싹싹한 아가씨네요. 남자친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려나? 이러면서 은근슬쩍 제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떠보셨죠. 제가 없다고 하자 반색을 하며 갑자기 SNS를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곤 남자 사진을 보여주셨죠. 요 녀석이 우리 작은 앤데 SNS에서 아주 유명인사라니까. 근데 이 녀석이 헬스장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했지 뭐예요.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선남선녀라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요? 혹시 우리 아들 만나볼 생각 없나요? 전 당황스러웠지만 엄마 학원 고객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글쎄 그날 이후부터 학원으로 사진 속 그 아들을 보내지 뭐해요. 명목상 손주를 데려오라고 보냈다지만 어머님의 의도는 뻔했죠. 저는 이미 사진을 본 탓에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 설렐 정도였죠. 유학생활을 하며 건장한 외국 남자들을 많이 봐서 솔직히 한국 남자들 피지컬이 제 기준엔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전혀 꿀리지 않았죠. 키 180 정도에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슬쩍 보이는 탄탄한 근육까지. 외형적으론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괜히 SNS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죠. 그동안 사귄 외국인 남자친구들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 체격과 서구적인 외모 덕에 저는 이 만남이 계획적이란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체대를 졸업하고 헬스장을 운영 중이더라고요. 확실히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었죠.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이끌었고요. 그렇게 우린 시어머니 계획대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평일엔 남친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며 개인 PT도 받았고 주말엔 종종 교회 호텔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사실 본능적으로 이끌렸기에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몸으로 하는 대화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꿈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유학생활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드라마틱한 로맨스를 꿈꿔왔는데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송혜교, 전지현도 김태희도 부럽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랑 함께 다니면 여자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는데요. 처음엔 불쾌했지만
나중엔 느긋하게 그 시선을 즐기곤 했어요. 이 남자의 여자는 바로 나다 하면서요. 당시엔 철이 없던 때라 마냥 행복했어요. 그러다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 알았던 저희 로맨스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뒤 어머님과 손주만 산다고 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 낯선 분들이 계시지 뭐예요. 우리 권사님 며느리감인가 보네. 듣던 대로 부티나게 생겼다. 그분들은 이미 저를 아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친을 쳐다봤더니 남친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그때 어머님이 나오셔서 같은 교회 신도들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마침 제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 구역 예배 드리던 날이라 와 계신 거라고요. 그럼 날짜 조율이라도 하던가 하지. 그때부터 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신도들한테 제 자랑을 늘어놓지 뭐예요. 마치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분들께 절 소개하려고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신도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고생 끝났네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둘 키우며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이제 부잣집 며느리여도 호강하시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곤 뭐가 그리 감사한지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시어머니가 호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게다가 부잣집 며느리는 또 뭐예요? 그동안 남친과 연애질하느라 서로의 집안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전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곤 이러시더군요. 아가, 난 처음부터 널 며느리감으로 찜했단다. 우리 집으로 시집와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아들밖에 없는 집에 딸 같은 네가 들어온다니 얼마나 기쁜지. 게다가 큰애가 이혼까지 해버려서 적적했는데 이제 근심이 다 사라졌구나. 다 필요 없고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 이러시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몸만 오면 된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혹시 엄마가 운영하시는 학원 때문에 부잣집이라고 생각해서 며느리 삼으려고 한 건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물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본심을 읽었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러질 못했던 거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몇 번씩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전 바보같이 핑크빛 날들만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잠재운 채 어머님 말만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 말을요. 전 그렇게 그들의 호구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학벌이 딸리는 남친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댁도 다 이해해 주셨어요. 절 사랑해주고 굶기지 않으면 된다고요. 오히려 부모님께선 남자 외모에 집착하는 제가 외국인과 결혼할까 걱정이셨대요. 아무리 부모님이 사위에 대해 바라는 게 없다지만 외국인 사위는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 남친 상황을 알고도 반기셨죠. 남친도 그런 저희 부모님께 싹싹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부모님을 위한 운동법도 알려드릴 정도로요. 벌이는 약했지만 훈남에 부침성 있는 성격까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조건과는 상관없이 남친과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 석사 논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밥을 사주신다며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던 때지만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나는 그냥 내가 몸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아니라면서 다들 펄쩍 뛰더구나. 너도 그때 봤다시피 내가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잖니. 결혼하면 다들 며느리가 뭐야 했냐고 교회 갈 때마다 물어볼 텐데 어쩌니? 내가 거짓말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한참을 앓는 소리를 하시길래 무슨 얘긴가 했더니 결국은 남들 못지않게 혼수해오란 얘기를 돌려 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신도들 핑계를 대면서요. 그런데 듣자 하니 어머님이 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설마 철없이 시집을 빈손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어느 정도 맞춰서 해갈 생각이었죠. 어차피 해갈 거 기왕이면 원하는 걸로 해드리자 싶어서 어머님께 여쭈어 봤죠. 그랬더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더군요. 빼곡하게 적힌 혼수 목록이었어요. 적혀있는 품목을 보니 명품 시계와 가방, 그리고 고가의 수입 가전제품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손바느질한 수제 명인 이불 세트 등이 있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죠. 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이건 뭐 한미천 잡자는 심보가 아니고선 절대 이럴 순 없었죠.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곤 찔리긴 했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한참을 설명하더군요. 마름 침까지 삼키시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늘어놓으시는데 듣다 보니 살짝 애처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돈께서 집을 반 부담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감사하긴 한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집은 집이고 예단은 다른 얘기 아니냐고. 부잣집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예단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신혼집에 반을 부담한다니요. 제가 정색을 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어요. 집 얘길 제가 아는 줄 알았던 거죠. 알고 보니 얼마 전 어머님이 학원으로 찾아가 저희 엄마한테 5억짜리 신혼집을 해주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며 펑펑 우셨대요. 사돈이 다짜고짜 직장으로 찾아와 건물이 떠나가라 우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던 엄마는 아빠랑 상의 끝에 3억을 해주기로 했대요. 글쎄, 더 기가 막힌 건 나머지 2억이에요. 2억 중 8천은 남친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다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어머님께 인사도 않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당신들 죽으면 저한테 돌아갈 재산 미리 준 셈 치자더군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럼 부모 등골 빼서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게다가 이런 중요한 일을 저만 쏙 빼놓곤 마음 약한 부모님을 찾아가서 버렸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엔 우리 집이 꽤 대단한 부자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겉보기만 그렇지 실상은 아니거든요. 엄마가 학원 분점을 내시느라 사실 빚이 많아요. 아빠도 곧 퇴직하실 거라 얼마 뒤면 퇴직금 외에 더 이상 벌이도 없고요. 물론 시댁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딸 자식이 부모 노후자금까지 깨면서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우린 시댁에 바라는 게 없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동정심에 호소해 본인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얻어내는 영악한 분인 것 같았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남친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야, 그럼 자긴 예단비 1억 얘기도 모르는 거야? 헐, 시어머니가 신혼집 3억에 예단비 1억까지 요구했던 거 있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었어요. 더 이상 화낼 기운도 없더라고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뭐냐? 그럼 집도 우리 집에서 하고 예단비도 1억이나 받아먹겠다? 그럼 자기는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이참에 팔자라도 고치겠다는 거야 뭐야? 자기야, 똑똑히 듣고 어머님한테 전해.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10원짜리 한 장도 바라지 마. 알았어? 전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남친이 다시 전화해 어머님은 자기가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할 줄 알았죠. 그럼 못 이기는 척 남친을 받아주고 어머님한테 한 방 먹이려고요. 당신 아들도 내 편이란 걸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이후로 남친은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어머님과 크게 다투고 마음이 안 좋아서 연락 못하나 했어요. 그러다 그날 제 말을 끝내는 걸로 알아들은 건가 걱정이 됐죠. 결국 전 남친의 SNS를 열어봤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훔쳐보려고요. 그런데 약간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남친은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친 헬스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못 볼 걸 보고 말았죠. 남친과 시어머니가 웬 여자랑 있더군요. 딱 봐도 남친보다 8살은 더 들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꽤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감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세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랑 남친이 곧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 앞으로 갔어요. 절 보자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며 남친과 여자를 내보냈어요. 자기랑 얘기하자고요. 그러더니 표독스런 표정으로 일방적으로 파혼 선언할 땐 언제고 뻔뻔스럽게 어딜 찾아와? 파혼이라뇨? 제가 언제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이어갔어요. 자기 아들은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잣집에 장가가게 됐으니 이쯤에서 빠지라고요. 괜히 자기 아들 마음 흔들지 말라나요? 그리곤 절 헬스장에서 쫓아냈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불과 3주 전인데 그동안 무슨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머님 표정으로 봐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더 겁이 났죠. 내 결혼이 정말 이대로 끝날까 봐요. 그래서 그날 밤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막을 알게 됐죠. 남친 말에 따르면 그날 제 전화를 받고 어머님과 예단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훔쳐들은 헬스장 회원이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자기라면 집도 차도 다 해올 수 있다고. 남친은 그 말을 농담처럼 넘겼는데 어머님은 달랐던 거죠. 다음 날부터 어머님이랑 그 회원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대요. 제가 왜 그걸 가만 보고 있었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요즘 회원이 줄어서 걱정인데 혹시 싫은 소리 했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쩌나 해서 놔뒀다나요? 말이 돼요? 그깟 돈 몇 푼에 절절매다 엄한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는 게?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남친을 짝사랑해온 여자더래요. 돈도 많으면서 남친네 싸구려 헬스장을 다니는 것도 남친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 수수는 알다시피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듯 남친과 그 여자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죠. 처음엔 어머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몇 번 만났는데 싹싹하고 괜찮더라나요. 자기를 많이 사랑했지만 난 엄마 뜻을 어길 순 없어. 우리 엄마 남편 먼저 보내고 우리 형제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 그런 엄마 같으면 어떻게 못을 박아?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난 그런 엄마 뜻에 따르고 싶어. 다행히 지금 그 사람은 엄마 마음에도 쏙 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보니 확실해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만나온 이 남자는 세상 둘도 없는 마마보이였다는 사실이요. 순간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간 허수아비랑 연애를 했나 싶더군요. 그렇게 전 파혼 아닌 파혼을 당했고 한동안 방 안에 처박혀 지냈어요. 혼자 똑똑한 척 하다가 된통 당한 터라 자존심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처음 며칠은 제 자신을 탓했어요. 그날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화만 내지 않았다면 파혼 따윈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말대로 어차피 나중에 내가 받을 유산 좀 일찍 받는다 생각하면 그만인데 이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느 날과 같이 전 방에 틀어박혀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잠결에 받아보니 한솔이 엄마라고 하더군요. 순간 잠이 확 깼어요. 한솔이는 남친의 조카거든요. 한솔이 어머님이요? 그럼 상준씨 형수님이신가요? 제 말에 한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이가 그래요? 제가 자기 형수라고? 아니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전 잠결에 받은 전화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내 남친의 아내가. 별거 중이긴 하지만 서류상으론 아직 우리 부부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이 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전 전화를 끊고 한솔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한솔 엄마를 통해 지금껏 제가 모르고 있었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두 얼굴의 남친에 대해서요. 한솔이를 통해 선생님과 제 남편 얘긴 들었어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네요.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니까. 그 사람 상습범이에요. 혼인빙자 사기. 우리 한솔이가 자기 형 아들이라고 했다면서요? 미친 새끼. 그 사람 형제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모자가 아주 똑같이 쓰레기라고요. 엄마가 먹잇감 찾고 아들이 몸으로 꼬시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걸려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혼수며 예단비 감당 못하겠다고 했더니 팽 하려는 거 한 소리 생기는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같이 산 건 한 2년 되나? 결혼하고도 집벌은 남 못 주고 모자가 혼인빙자 사기를 치고 다녀서 참다 못해 집 나왔어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친권을 뺏길까봐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소리를 통해 이번 일을 듣고 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요. 남친을 혼인빙자로 고소해달라더군요. 한솔이 엄마를 만나고 온 그날 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펑펑 우셨고 아빠는 당장 달려갈 기세로 화를 내셨죠. 결국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친과 그의 엄마를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 몰래 엄마한테 야금야금 돈을 뜯어갔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소장에 올렸죠. 변호사 말이 상대한테 뜯긴 물품이나 금전이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상세히 모두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엄마는 A4 용지를 꺼내놓곤 그간 시어머니한테 떼인 한솔이 학원비며 명품 액세서리 등을 하나하나 기입해 나갔어요. 구질구질하게 많이도 뜯어갔더라고요. 근데 전 이 정도로는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빅엿을 먹이러 남친 집으로 찾아갔죠. 매달 3번째 수요일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니 다행히 교회 신도 중 한 명이 절 알아보곤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친은 절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남친과 결혼한다는 여자도 와 있었죠. 어머, 어머님, 또 이 짓거리를 하세요? 신도들 앞에서 부잣집 며느리 자랑질하려고요? 근데 어쩌죠? 겉도 모르고 전 예비 며느리가 눈치 없이 찾아와서. 참, 한솔이 아빠는 잘 있나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신도님들은 이대 큰아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당연하죠. 애초에 아들은 하나뿐이니까. 제 말에 어머님은 사색이 돼선 제 팔을 끄집어 잡았어요. 상준아 뭐해? 얘 좀 데리고 나가라. 남친이 제 팔을 잡으려길래 전 뿌리치며 말했죠. 놔라. 안 그럼 경찰 부른다. 인간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지 아들 조카라고 속이고 싶니? 한소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 넌 더 쓰레기야. 어머님, 믿으시는 분이 이러면 안 되죠. 어린 손주까지 팔아가며 이러고 싶어요? 권사씩이나 하는 분이? 하긴 그러니까 아들 몸 팔아서 삥이나 뜯고 살았겠죠. 여기 계신 권사님이 혼인빙자 사기범인 건 다들 아시나요? 돈 많은 집 딸내미 찾아서 유부남 아들 앞세워 지금껏 결혼 사기치고 다녔어요. 하마터면 저도 당할 뻔했고요. 돈 좀 뜯었다 싶으면 말도 안 되는 혼수랑 억대 예단비 요구해서 여자 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수법이래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다 들켰는데? 순간 신도들이 웅성거렸어요. 권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솔직히 아드님 파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새며느리감 보여준다길래 이상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벌일 줄이야. 죄송하지만 앞으론 우리 교회 출입 삼가해주세요. 같은 교인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다들 가시죠. 신도분들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자 남친의 새 애인은 남친의 뺨을 3개 치곤 쌍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드디어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언젠가 제게 보였던 그 무서운 얼굴로요. 넌 창피한 것도 모르니? 남자 몸에 혹해선 정신 못 차린 주제. 내가 너더러 내 아들이랑 사귀려 했니? 네가 좋아 사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입 닥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니네 학교에 나체 사진 쫙 깔릴 테니까. 어디 하룻강아지 법무사인 줄 모르고 까불어?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미 한솔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동안 당한 여자들이 소송을 걸지 못한 이유가 바로 나체 사진 때문이라고요. 남친과 호텔 다닐 때 몰래 찍힌 사진이요. 너, 내 나체 사진도 찍었구나? 그걸로 내 입막음하려고? 진짜 너란 인간은 끝도 없이 추잡하구나. 정말 더러워서 상종하기도 싫다. 근데 이것만은 알아도 넌 이제 끝이야. 어머님, 제 사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인가 본데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치는지 그쪽이 다치는지.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는지 제가 두 눈 뜨고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전 그 길로 그 집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나치 사진으로 절 협박하는 부분도 잘 녹음됐더군요. 그 길로 전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친 집으로 소장이 도착했는지 남친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자기는 엄마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죠. 아주 끝까지 구질구질했어요. 전 소송 취하할 생각도 없고 니깟 놈이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까 니 잘난 엄마랑 상의하라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이 헬스장 때문에 돈이 필요해 자기를 사기에 끌어들인 거라고요. 자기도 피해자라나요?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이봐요 아줌마. 콩 심은 데선 콩 나고요. 팥 심은 데선 팥만 나와요. 대개 아들이 누굴 닮았겠어요? 그러니 아줌마 업보다 생각하시고 끌어안으세요. 아셨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그때마다 쌍욕을 바가지로 해줬더니 더 이상은 귀찮게 안 하더라고요.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 남친 헬스장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나서 회원도 다 떨어졌다더군요. 남친의 SNS는 욕으로 초토화됐고 거기엔 외국인들도 욕을 달았더군요. 아주 국제적 망신이죠. 현재 전 모자와 소송 중이에요. 혼인빙자 사기와 불법 도찰, 협박으로요.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솔이 엄마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받아내고 이혼을 했어요. 고맙다며 엄마 학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우린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서로 고마워하면서요. 결국 전 논문 심사를 포기했어요. 이 정신에 논문을 쓰는 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 머리를 식히고 싶거든요. 반성도 하고요. 겉모습에만 혹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고 황폐해진 제 내면도 가꿔볼까 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적어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에 속지 마시고 좋은 짝 만나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고 제 직업도 갖고 있어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첫 딸을 낳았어요. 사실 딸아이를 결혼 전에 가졌거든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걱정은 됐지만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대학 연합 모임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니네 친정이 사업하지 않았으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니네 친정이 우리 진성이 먹여 살려야 한다. 라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저도 모르게 오히려 기가 죽었어요. 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혼전 임신을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눈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주변에서 알까봐 말조심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네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엄마는 네 뜻 따라갈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면 니네 시어머니도 뭐라고 못할 거야. 엄마,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생각해서라도 잘 살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보내더라고요. 결혼 전 저한테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공부하느라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저도 임신을 해서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남편의 생활은 친정에서 책임지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이나 시댁에서 남편 학비조차 보내지 않고 친정에서만 저희에게 돈을 보내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당신 학비도 우리 집에서 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 등록금은 낼 때 되면 보내주시는 거지? 당신 친정에서 다 해주기로 얘기됐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우리 집 인사 왔을 때 다 된 얘긴데 이제 와서 딴소리라면 어떡해. 그건 어머니가 그냥 한 말이지 내가 그러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 저는 시어머니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모두 해줄 거라고 믿는 남편이 어이없었죠.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미국에 있는 아주버니도 형님 친정에서 다 돈을 대서 박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의대 교수가 돼서 이제는 형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박사 따고 교수 되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사모님 소리 듣잖아. 정말 이상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댁과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이왕 결혼한 거 다른 말 안 나오게 잘 살자는 생각도 강했어요. 제가 사정을 얘기하니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며 당장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 내 딸인데 줘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이 서방도 얼른 공부를 마쳐야 가장고시를 할 테니 어쨌든 빨리 학위를 따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저는 정말 죄송하고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노후를 위해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자기 학비가 친정에서 나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물론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시댁에 갈 때마다 저 들으라는 듯이 남편한테 니네가 나 죽고 땅이라도 물려받고 싶으면 지금 나한테 잘해. 부르면 제때제때 오고 나 살아있을 땐 내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니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라며 친정에서 생활비와 남편 학비 받는 걸 불평이라도 할까봐 미리 입을 막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했고 만삭이 돼서 딸을 낳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다들 좋아해줬지만 시어머니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엄마가 남편한테 사돈은 얼마나 바쁘시길래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겐가? 벌써 내일 모레면 집에 가는데 제일 먼저 와보셔야 할 분이 사돈 아닌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음날 저를 보러 와서는 우리 집 대 이어줄 남자애도 아니고 걔 집에 나으려고 기어이 우리 진성이랑 결혼한 거냐? 딸 낳아놓고 누워서 시어머니한테 울어아가라.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애 낳았다고 나한테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키워라. 마침 엄마가 자리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기운도 없고 배도 아파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셨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거면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어요. 딸을 낳고도 저희 집 생활은 거의 친정에서 책임져 주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딸의 돌잔치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선물 하나 보내지를 않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시댁에서 하는 걸 보고 다 포기하신 건지 시댁에서 누가 왔는지 뭘 보냈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이 돌이 지나고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친정에서는 늘 말없이 돈을 보내줬지만 더는 미안해서 받기만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디자인학과를 나온 걸 인정받아 패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늦게 학교를 갈 때가 많아서 제가 출근할 때 같이 아침을 먹고 아이를 챙기다가 제가 집에 오면 학교 도서관을 가거나 방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집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시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평일에 부르는 게 영 마음이 찝찝했지만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현관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찬물을 끼얹었어요. 너는 내 아들을 애나 보는 식모 만들려고 작정했냐? 왜? 니네 친정에서 이제 돈 못 준다고 하니? 그래서 네가 돈 벌면서 내 아들 찬밥 신세 만든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돈 받기 죄송해서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돌보는 게 식모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일한다고 그 사람한테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진성이가 애를 보게 만든 것부터가 소홀한 거야. 친정에서 돈 안 준다고 한 거 아니면 당장 회사 그만둬라.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지 남편 우습게 알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집안 콩가루 되는 거 순식간이야. 막말로 돈이 없으면 맹물 끓여서 된장 멀겋게 풀어서 먹으면 될 일이지. 니네 수준에 맞게 살아. 쓸데없이 밖으로 놔둘 생각하지 말고. 너 나중에 내 땅 손바닥만큼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물을 닦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집으로 왔어요. 아이는 혼자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더군요. 남편을 깨우니 제가 왜 젖었는지 묻지도 않고 늦었다며 짜증을 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한다는 게 어디 쉽겠니? 그러니 결혼하면 회사를 관두는데 너는 거꾸로 했으니 힘들었겠지.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다민이 아빠 박사만 따면 다시 일할게.
그렇게 저희 집은 다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3년이 더 지나서야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연구소에 들어가게 됐죠. 저는 이제 됐다 싶어서 한숨 돌렸어요. 더는 친정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친정아빠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저희한테 돈 보내는 게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됐다고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댁의 남편과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였어요. 니네 친정에서는 진성이한테 뭐 해준다고 안 하니? 네? 뭘 해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위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냐? 아무리 못해도 차 한 대는 뽑아줘야지. 어머니, 그동안 친정에서 저희 때문에 쓴 돈이 얼만데요. 그냥 축하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니네 친정이 정상적으로 한국 최고의 정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사위를 쳐다나 받겠니? 게다가 나 죽으면 물려받을 땅하고 재산이 얼만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100번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윗동서는 제대로 선보고 결혼했어도 내 아들한테 그러지 않았다. 니네 집안은 어쩜 그렇게 예의를 모르니? 저는 딸을 아는 채 너무 수치스러워서 속으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너무 태평스럽게 과일을 먹으며 TV만 보고 있더군요. 원래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러고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친정아빠 사업도 힘들어져서 정 같지 않았어요. 어려운 중에도 엄마는 남편한테 취직 선물로 고급 시계를 선물하셨어요. 남편은 선물을 받을 때도 건성으로 고맙다고 목례만 하더니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보, 왜 엄마가 사준 시계 안 차고 다녀? 그거 나만 국산이라 창피하다고. 다들 제일 비싼 외제 시계로 시간 보는데 나만 국산 보고 있으면 모양 빠지잖아. 그래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사준 건데 좀 차고 다니지. 남들이야 뭐라고 하건 당신만 좋으면 된 거잖아. 나도 싫다고. 촌스러운 국산 시계는 됐다고. 장모님 좀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저는 그날 남편하고 크게 싸웠어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까지 겹쳐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니네 집 다 망해간다더라. 애초에 니네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며? 우리 아들 먹여 살리지 못할 거면 내가 왜 너를 보고 있어야 되냐? 너도 니네 집 어려운 거 몰랐던 눈치인데 그런 건 입 딱 다물고서 우리 집 재산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난 그런 꼴 못 본다.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남편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지나온 세월이 너무 분하고 억울할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고소한다던가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혼을 하면 여자를 더 죄인처럼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돌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요즘 세상만 같으면 삶이 그렇게나 힘들다면 정말 이혼이 뭐 별건가요? 저는 친정의 경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남편 덕을 보려고 했다는 시어머니의 억지와 함께 거의 쫓겨나듯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연구소가 바쁘다고 저희가 나가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죠. 저는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친정에 오니 아버지는 어음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었고 엄마도
갖고 있던 반지며 목걸이며 값이 나가는 걸 전부 처분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일단 되는 대로 동대문에서 옷을 디자인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애를 키우다 온 이혼녀를 받아주는 번듯한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댁에 당했던 일 때문에 열내는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최선을 다해 디자인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그 덕분인지 제가 만든 옷이 어느 순간부터 잘 팔리더군요. 제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딸아이가 집이 어렵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저희 아버지의 노력을 좋게 본 투자자가 아빠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하게 됐고 아버지 사업은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제가 일하던 것과 손을 잡고 의류 사업도 시작해서 동남아로 옷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무렵 제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만나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는 중학생인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딸은 저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잘 됐다고 나는 엄마가 나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쁜 일이라니 엄마 그런 거 없어. 아주 어릴 적이라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 힘들게 했던 거 나도 다 알아. 라며 저한테 폭 안기더군요. 저는 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제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준 게 너무 딱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재혼을 하고 2년이 지나 저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사이 아버지 회사도 더 탄탄해졌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던 의류 사업을 혼자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따로 떼서 저에게 맡기신 거죠. 남편은 큰 법무법인으로 직장을 옮겼고 딸은 남편의 영향을 받아 변호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 회사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때는 사무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샘플을 만들어 오는 디자이너 작업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거든요. 큰 건물은 아니어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건물 부지를 찾다가 급매로 나온 땅이 있다길래 봤더니 크지는 않아도 저희 회사가 들어서기에는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아담하게 건물도 한 채 있어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의논한 후 그 땅을 다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땅 주인이 웬만하면 바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더군요. 부동산 중개사는 저희가 간 날 땅 주인이 온다고 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바빠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보고 결정하게 그냥 보여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급하게 들어오더군요. 제가 늦은 거 아니죠? 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보더니 놀라서 거의 뒤로 넘어질 뻔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라는데 중개사가 땅 살 사람이라고 하니까 입을 못 다물더군요. 저는 남편 보고 가자고 하면서 더 볼 것도 없겠는데요.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중개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시세보다 저렴해도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땅은 싫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그동안 다민이 보고 싶어도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이제 와서 왜요? 전에는 아들이 아니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냐? 내 손녀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 저는 고민이 됐어요. 저한테는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딸한테는 친할머니였으니까요. 저는 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렇게 날 보겠다고 하면 만나볼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어른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못된 말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딸한테 시어머니가 보자고 했다는 말을 한 게 후회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 엄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만날 수가 있니? 정말 세상 좁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다민이 똑똑하잖아. 무슨 말을 들어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그 여자도 설마 다민이가 자기 핏줄인데 심한 말을 하겠니?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엄마, 할머니가 나만 보자고 했다며.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도 엄마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너만 내보내. 나 어린애 아니야. 괜찮아. 만나고서 전화할게. 라고 했지만 저는 몰래 따라가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시어머니가 들어와 딸과 만나더군요. 시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음료수를 시켜 자리에 앉더니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야. 니네 엄마랑 살아도 그 집안 식구 아니라고. 다민이 공부 잘한다며?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그러면 네가 그동안 아빠한테 못한 거 다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아빠한테 잘해야지 네가 잘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네가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제 딸한테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열받아서 쫓아가서 한마디 하려는데 딸아이가 저는 전화 잘하고 살게요. 아빠 인생은 아빠가 책임져야죠. 아빠도 그동안 제 인생 책임 안 졌잖아요. 아빠한테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리 그동안 아빠랑 안 살았어도 네 아빠야. 니네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켰니? 네가 잘 되면 딸이 돼서 당연히 아빠를 챙겨야지. 안 그래? 라는 말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 쫓아나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라는 친정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언제 들어왔는지 딸 손을 꼭 잡고 옆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다가 일어나더군요. 오늘 다민이만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려면 제가 우리 귀한 손녀를 험한 사람 만나는데 혼자 내보내겠어요. 친할머니를 험한 사람이라니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교육시켰나 보죠? 친할머니도 할머니 다워야죠. 이렇게 애한테 다짜고짜 자기 아빠를 챙기라고 윽박 지르는 게 무슨 할머니인가요? 애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은 되게 하시네요. 아들 낳아놓고 왜 그 책임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지우려고 해요. 그쪽 아들 귀하면 그쪽이 끝까지 책임지고 살면 되겠네요. 어린 학생한테 성공하면 아빠를 책임지라니 그게 어른이 돼가지고선 할 말입니까? 아이 앞에서 못하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를 그렇게 못된 할머니 만들고 싶으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효도라는 것도 모르고 지 귀한 줄만 아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어렵다는 소리 듣고 다짜고짜 이혼하라면서 나랑 다민이 내보냈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진짜 애 앞에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댁한테 휘둘려서
당신 아들 학비까지 대가며 살았던 거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고. 애를 오냐오냐 키웠다고? 그럼 내 귀한 새끼 오냐오냐 키우지. 지 아빠한테 못한 거 갚으라고 하면서 키워야 되나? 지한테 해준 것도 하나 없는 아빠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양육비 한번 보낸 적 없고 여태까지 보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라고 하자 주변에서 시어머니를 다들 흘끔거리며 보더라고요. 저는 딸하고 엄마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앞을 막아서더군요.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다민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워서 그래. 그리고 우리 땅 사기로 한 거 좀 더 값을 쳐주고 사면 안 될까 해서. 저와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막 뭐라고 쏘아붙이려는데 딸이 먼저 할머니, 그런 걸로 더 이상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가 저 손녀라고 안 좋아하고 엄마 힘들게 한 거 다 알아요. 아빠는 엄마 편 한번 들어준 적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아빠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아빠 따로 있어요. 변호사 아빠요. 한 번만 더 엄마 힘들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해서 법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얘, 우리 좀 살려줘. 그 땅 지금 못 팔면 우리 큰일 난다.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제발 좀 도와줘. 이것 보세요. 우리 딸이 당신 필요할 때마다 돈 대주는 은행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엄마가 말하자 그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알고 보니 큰며느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온갖 애교를 부려서 자기들 몫을 미리 상속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전부 돌린 다음에 싹 다 현금으로 바꿔서 전부 들고 혼자 해외로 도망갔다고 해요. 엎친 데 덮쳤다고 시어머니는 기획부동산에 걸려서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잘못될 수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땅들을 당장 팔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더니 큰며느리한테 다 털리고 순식간에 궁지에 몰리는 걸 보고 저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저와 딸한테 전화하고 못 살게 굴자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아서 더는 찾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후 한참을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도 잡지 못하고 빚도 못 갚았다더라고요. 있던 집도 빼앗기고 반지하 월세로 옮겨서 전 남편이 버는 돈으로 빚을 갚으며 계속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잘 지내고요. 아버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피눈물 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그 일로 배운 게 있으니까요. 더 훌훌 털고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